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슈가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만든다입니다. 오늘은 주제 키포인트, 투자 관점, 투자 방식에 따라 이슈 포지션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흐름을 예상한 액션 플랜 A, B, C, D를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조언 이슈거나 악재 소멸 이슈에는 주도주 섹터 중에 매수 포지션을 가진다는 거. 이 주도주 섹터를 미리 찾아놔야 되겠죠. 네 번째, 나쁜 이슈에는 매도 포지션, 해지, 매도 포지션을 가지면서 해지를 하시는 게 좋다. 인버스를 매수한다거나 달러를 매수한다거나 채권을 매수해도 되는데 채권은 좀 힘들어요. 채권과 달러, 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힘든 거는 채권도 수익이 안 나고 손실 나는 구간이 있어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라인이 있고 얘네들은 장기 흐름이 있거든요. 장기 흐름을 잘못 놓치면은 갑자기 악재 소멸 이슈가 나오면 이 세 가지는 손실로 바로 가버리죠. 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손실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형 악재가 터진 초입부에서 매수를 하지 않을 거면 이 종목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관점별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 투자 관점별로 기준이 있다. 자, 초장기 플랜인 경우에 차트보다는 산업 사이클 이슈 관점으로 간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거는 매수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군이죠. 종목 선정.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세 개를 다 갖춘 상태에서 산업 사이클 이슈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중단기, 중장기 플랜, 주봉, 월봉 차트 기준한다. 요거는 오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기준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 기준해서 투자하시는 분은 정말 전국에 5%도 안 될 겁니다. 이 5%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인데 거의 95%는 이걸 하고 있죠. 자, 초단기 일간 단타, 분봉, 일봉 차트 기준은 이거는 약간 전문가 영역인데 시간도 좀 많아야 되고 자유롭게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슈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 많아요. 오늘 내용은 아마 요거 1번, 2번, 3번 중에 2번, 3번 이야기가 되겠죠. 1번도 약간 해당은 되지만 초장기 플랜은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자, 각각의 투자 관점별 기준에 따라서 액션 플랜, 매수와 매도 계획, A, B, C, D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거. 무계획 투자는 계좌의 손실로 직결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액션 플랜, 매수와 매도 계획에 대체적으로 이 95%인 분들이 A만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B까지 있는 분은 있긴 한데 A나 B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잠시만요. 자, A와 B만 있으면 안 되고 A, B, C, D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D라는 거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미리 예측해서 행동을 하셔야 되고, C라는 거는 약간의 흔들림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A라는 경우는 그냥 샀더니 올라가. 근데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작정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B 같은 경우에는 흔들 때 내가 어떻게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이게 박스권에서도 사고팔고를 하면서 평단을 좀 낮추는 방법이 많아요.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각각의 4가지 유형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날짜.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짜가 있는데 시간이죠. 이게 시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017년도입니다. 그렇죠? 2017년 3월, 그 다음에 2018년 1월입니다. 2월, 19년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여기가 올해 1월입니다. 여기가 아마 6월달쯤. 여기 7월달이네.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가겠죠. 자, 7월달과 여기 12월달이 굉장히 큰 특이점이 있었고, 여기도 특이점이 있었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곡점마다, 변곡점과 이 밑에 변곡점들, 상승 전환이 됐던 변곡점, 여기 1차 시도가 됐던 변곡점, 이거는 1차 대하락을 했던 변곡점, 2차, 3차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일반인들과 약간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대충 예상을 합니다. 그 95%인 분들은 그냥 내 종목의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내 종목 군의 뭐 이런 흐름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5%인 분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첫 번째 변곡점 다음에 어떤 변곡점이 오고 어떤 변곡점이 오겠다라는 걸 예측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 C, D라는 플랜에 적용을 합니다.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갈 경우와 이렇게 하락할 경우를 이 각각의 계획표에 짜놓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 매수할 시점부터, 매수 전에. 그리고 종목도 그렇게 정해놓고요. 그럼 종목만 정해놓는 게 아니라 매수 비중, 매도 계획, 손절 계획,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으면, 전량 다 손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언제쯤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 이게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그쵸? 요런 계획까지 다 잡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한다는 게 이 95%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만큼 떨어지면 그때는 못 버텨가지고 손절을 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색 이 개인 누적 순매수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 끊어 팔기를 너무 많이 했어.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거의 평단가가 여기입니다. 많이 벌어봤자 30% 벌고 팔았다는 얘기고, 이 외국인은 반대로 했죠. 외국인은 올라갈 때 계속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서 이 위에 고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매도를, 매수는 여기서 계속 하고 있다가 매도는 여기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샀다가 다시 매도를 하고 약 수익을 실현했고 공매도를 친 것 같아요. 자, 기관은 작년 2017년도에는 크게 올랐는데도 얘들도 개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한국 기관들이 약간 행실이 능력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무지 딸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행실이 개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 그 이후에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크게 하락하니까 갑자기 손절을 다 해버려요. 손절이나 이익 실현을 다 해버렸는데 굉장히 급하다는 거. 여기서 개미들이 대량 매수를 했죠.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량 매수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외국인이 계속 사줬잖아. 그 주가가 오르죠.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이 살 때 대체적으로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대량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개미가 살 때는 주가가 반대로 간다. 개미가 팔 때도 주가는 반대로 간다 라는 거. 팔고 나면 주가가 상승을 해주죠. 변곡점 찍고 상승을 하잖아요.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외국인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파는 흔적도 있는데 팔았을 때 잠시만요. 자, 외국인이 팔면서 어떤 특이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관이 사주면서 어떤 특이점이 나오고 기관이 여기서 왜 이렇게 팔았을까 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을 관찰하면 수익을 크게 내거나 손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을 먼저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참 팔았는데 특정한 종목을 살펴보면 오히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특정한 종목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체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면서 95%는 매도, 그러니까 창구에서는 매도로 보이는데 여기 5%로 매도한 거를 옮겼다는 얘기죠. 여기도 옮기고 해외에 다른 중국인은 그쪽도 옮기고 그러면서 이 5%에 올라타니까 기관도 같이 올라탑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주가가 평상시에 요만큼 오를 종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요. 여기가 한 30% 오를 게 여기는 5배 정도, 350, 150% 정도 오릅니다. 이런 종목을 따라가면은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 그냥 뭐 이런 흐름을 안 보이고 외국인 던지는 거를 같이 막 사게 되면 결국엔 손실이 나는 거죠. 이런 흐름을 읽어내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이슈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슈에 항상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이슈별로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이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 말에 트럼프가 계속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무역 분쟁의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 잠시만요. 자, 미중 간 무역 분쟁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 주가는 쇼크를 한 받은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일종의 속임수였죠.
와장창창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개미들이 손질을 다 갑자기 손질을 했는데, 그래도 1차 지점에서 손질하신 분이 장땡이었어요. 근데 손질 안 하고 오히려 여기 가서 손질을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샀어요. 사니까 또 2차 여기 추가 관세 한 번 더 3중으로 때려버렸죠. 3중으로 때리니까 주가는 이 바닥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밀려 내려가는 그 10월 한 20일 상간에 미, 중, 한국 이 3개국에서 서로 간에 4지에서 5지 세계 최초 5지 경쟁이 붙었죠. 경쟁이 붙었는데 한국이 맨 먼저 이게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오이 솔루션이라는 종목, KMW,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폭등을 하기 시작해서 오이 솔루션이 가장 먼저 아마 600%인가 찍었을 거예요. 이건 매수 지점마다 조금 다른데 조금 몇 달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900%까지 올랐다. 900%까지 올랐다.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서 얘는 400%에서 매수 지점마다 좀 다르다겠죠. 이게 800%까지 올랐다. 이건 기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복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분하고 여기서 사신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이스테크는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00% 정도 올랐다. 에이스테크는 한 120% 올랐다. 이렇게. 자, 폭락장이었으면서도 이 종목군은 올랐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95%는 하락하는데 5%는 급등이 나온다. 크게 오른다. 실적 조절이죠. 실적 급등주가 아닌데도. 그 다음에 오지 데이터 센터 이게 경쟁이 붙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133조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후에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뭐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뭐 300%씩 오르고 KMW나 MC넥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다행했던 신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계속 올랐죠. 요거 외에 또 삼성 근데 자 오지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리고 D램이나 이런 게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슈는 이것 때문에 삼성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초 울트라 슈퍼 사이클을 만드는 이슈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걸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좀 지나니까 5월 달부터 한 7월, 8월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중 간 무역 분쟁 1차 합의가 진행 중이다. 근데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말 번복한 거를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일주일 단위로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계속 바꿨어요. 계속 바꾸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이렇게 실제로 1차 합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하는 과정이 이게 보면 기복이 굉장히 심했죠. 심할 때 개미들은 다 팔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샀다라는 거, 기관들도 샀다라는 거,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최근에 나온 OTT 구축 경쟁, 넷플릭스가 제일 먼저 하고 있었던 거를 이 세 군데에서 또 플러스가 된 거죠. 근데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OTT 구축도 이 데이터가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또 한 번의 슈퍼 사이클을 가중된 거죠. 가중치가 붙어서 더 이제
슈퍼사이클이 커진다는 의미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수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ODT는 뭘 의미합니까? 오버 더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버 더 탑이 약자인데요. 이거는 컨텐츠입니다. 그쵸? 컨텐츠 서비스. 온라인 컨텐츠 사업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세계적 규모로 만들겠다. 이게 박빙인데, 여기는 4개 회사가 나오는데,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다 합치면은 일단 글로벌 기업 7개가 달라붙었어요. 여기는 아마 30개 정도 기업이 달라붙어 있고, 여기도 27개, 23개 회사가 달라붙었네요. 굉장히 큰 대기업들, 굴지 기업들이 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없는데, 전기차는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거의 다 전기차 쪽이에요. 전기차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가 300%에서 600%씩 올랐는데요. 이 전기차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사이클이 여기 지금 와서 전기차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 정도. 다음 슈퍼 사이클은 전기차들이다 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고. 자, 여기 공통 그 특이점이 있죠. 특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특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걸 여기서 반을 나눠 볼게요. 반을 나눠서 보면, 이거 완전 반은 아니지만 이까지 내려가면 정말 공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집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사자 이렇게 계속 가겠는데, 더 가겠다. 뉴스에도 우리 지수가 한 3,000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터지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기서 다 산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기서 다 팔면서.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는 이 악재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악재 뉴스들이 올랐을 때 나온다는 거. 그리고 호재 뉴스는 내려갔을 때 대규모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쉽잖아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따라 타면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주가 폭락할 위험이 많아진다는 거고, 바닥에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겁 없이 사야 된다는 거,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손절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하신 분은 현명한 건데, 여기서 손절하시는 거는 정말 약간 좀 바보 같은 짓을 하신 거죠.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95%의 사람들이 바보가 많기 때문에, 95%의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5%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항상 5% 안에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발전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도 약간 좀 그랬는데,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 그런데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계속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뺏긴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그러면 발전하는 나라인가, 주식 시장에서 95%의 개미들이 손실을 내고 있다는 거. 중국 상해, 홍콩, 한국, 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실패작이죠. 이 4개국은.
대만, 한국, 대만, 코리아, 멕시코, 차이나 이 네 개 나라, 그 홍콩도 나라로 치면은 HK까지 5개 국가들은 너무 돈 뺏어 먹기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항상 공격한다라는 거. 주가가 오르면 공격하고 내리면 또 사모아서 또 끌어올려서 또 악재 뉴스 내고 폭락시키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30년 동안.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를 해서. 그리고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식 가르치면서 정말 답답한 게 주말에 뭐 직장인이니까 대부분 다 직장인이니까 평일에는 시간이 없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평일에 시간이 없었던 분들은 주말에 1시간, 2시간이라도 빼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뭐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분들이 95%예요. 공부를 하다가 말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안 하거나 그리고 엉뚱한 공부를 합니다. 단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 시간이 없으면서 단타를 했으면 뭐합니까? 시간 팔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살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전 그게 약간 좀 답답한데 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액션 플랜 활용 필수다. 액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제가 한 페이지를 더 해놨어요. 자, 흐름 ABCD 유행에 따라 확실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고점에서 발생하는 나쁜 이슈에서는 해지용 자산, 인버스금 달러, 미국이 위험할 때 달러 사면 안 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점에서 발생하는 좋은 이슈에는 악재 소멸 이슈 포함해서 이럴 때는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인지력이 없으면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거나 아예 매수하면 안 되는 포지션이고 여기는 매수를 할 거면 금 같은 거나 달러나 인버스나 채권을 사야 되는데 채권은 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채권도 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악재가 있고요. 내려가는 악재가 있습니다. 주가랑 같이 내려가는 거. 주가는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는 차트를 찾아야 돼요. 차트 중요하죠.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됩니다. 아니면 올라가는 도중에 빨리 사야 돼요. 근데 금이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사면 물립니다. 금이 완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달러가 한때는 1,800원 했잖아요. 지금 1,200원입니다. 그리고 금도 IMF 터지고 직전 차트가 똑같아요. 금값 지금 여기 하거든요. 여기 하고 2018년 10월 달에 여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사야 돼. 사지 못하고 지금 사면 경기 좋아지면 어떡하죠? 금값이 하락하죠. 그리고 20년 전에 금값 여기 있었는데 지금 20년 동안 본전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금이나 달러가 대안이 될 수 있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크게 올랐다가 주가가 여기서 어떤 대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금 사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금값이 내려가 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렸다가 올라가는 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 요거는 그런 관점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자, 요건 조금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어떤 분들은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금융위기가 곧 올 거니까 금을 계속 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금은 한번 물리면, 금, 달러, 채권은 한번 물리면 10년에서 20년 동안 물려 있어야 돼요. 심지어 20년 전에 금은 사신 분,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원금 회복 못하죠. 앞으로 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쵸? 영원히는 약간 좀 그러고, 정말 큰 금융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할 수 있었나?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엄청난 게 폭락했죠. 주가가. 금값은 반대로 크게 폭등했는데, 여기 IMF예요. 이게 주식이고, 주식 차트고. 자, 금 차트는 볼까요? 금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저는 참 그게 답답한데, 금은 여기 바닥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게 갑자기 퍽 이런 상황에 가니까 이게 폭등합니다. 반대로 폭등했다가 이게 해결되니까 차츰차츰 하더니 계속 내립니다. 내려서 주가가 다시 폭락하니까 이게 다시 반대로 올라갔죠. 이런 상태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20년 동안 금과 달러가 비슷합니다. 채권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 시대 때 금값, 달러, 채권이 여기 장기 투자를 했으면 돌아왔냐고.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왔잖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여기가 만약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면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를 회복 못하고 다시 폭락했어요.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 사두지 뭐. 답이 없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인 상태에서 20년 동안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금도, 달러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은 약간의 방식이 좀 다른데, 장기물이냐, 단기물이냐, 요게 조금 틀립니다. 채권은 약간 복잡해요. 잘못 사시면은 손실이 난다라는 거. 뭐 어떤 분이 계속 금을 사라고 뭐 방송하시는 분을 봐서 좀 답답해 보여서 그걸 신봉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금자산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금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저점에서 발생하는 좋은 이슈를 잘 찾으시면 수익률이 평상시 상승장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5% 정도 되는데요. 다른 종목 전부 다 마이너스 95%의 종목이 마이너스로 가는데 얘들은 플러스로 가거든요. 5%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에서 5%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이 정도밖에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융단 폭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은 보통 보면 30%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융단 폭격,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다 융단 폭격을 해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같은 금액이 이 1%, 5% 정도에 집중 타격하면, 자, 3, 이게 나누면 6배 오른 거잖아요. 그쵸? 600% 오른 거잖아요. 600%가 오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KMW는 OS솔루션 같은 600% 올랐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도 거의 여기에 비슷하게 올랐고요. 그런 관점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 이슈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 마지막 장인데 계획된 투자와 인지, 이해, 인지력과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식을 하시면 꼭 인지력과 이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 가려고 사람들이, 자, 서울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든든한 직업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직업을 받아서 연봉 1억 정도 벌겠다라는, 연봉 1억 정도 벌겠다,
이거잖아요. 1억. 이게 목표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주식은 하면서 돈은 1억을 벌고 싶은데 반대로 보면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해요. 하루에 10분도 안 하고 차트만 그냥 쳐다보고 있고 자기만의 뭐 그런 연구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많은 책도 있고 수많은 유튜버도 있고 근데 자기 혼자 자기만의 거래 비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100년 동안 주식시장은 일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게 자연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주식 차트나 주식 오르고 상승하고 하락에 그거는 자연 이치하고 똑같은 어떤 논리가 딱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모래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주식을 레오 달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공통으로 한 말이 뭐냐면 어떻게 주식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세 분 다 공통점이 100년 동안 주식 시장의 역사를 봤다. 역사를 해부를 했다는 겁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는 매도 포지션, 어디서는 매수 포지션 가지면 성공하겠더라. 그 관점이 아주 그냥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다는 거. 그리고 특정한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산업이 사이클을 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거 이후에는 정말 큰일 난다. 이거 버리고 여기서 또 다른 걸 갈아타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거를 이게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그 종목이 정해진다는 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봄 되면 봄바람 불고 여름 되면 무더위가 오고 그렇죠. 가을 되면 시원한 바람 불고 과일이나 열매가 익는다는 거. 겨울 되면 눈이 온다는 거. 이게 자연 이치잖아요. 자연 이치대로 이게 주식시장의 흐름이 계절별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이 딴 쪽에 공부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잔머리 굴리다가 망한다는 거. 저도 가끔씩 그래요. 사고쳐요. 자, 방법을 공부하실 때 이분들의 공통점은 와, 내가 보기에 내 방식은 요거야, 이거야. 그래서 여기만 한 곳에만 집중해서 파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100명이 이야기한 거를 다 골고루 다 보고 여기서 장단점을 다 찾아서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0명을 보고 100명의 공통점에서 100명이 해서 성공한 확실한 방법을 따라만 했다는 거. 따라 했다는 거. 다른 방식을 자꾸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 했다는 겁니다. 이분들 대부분 다 누구한테 배웠냐면 피터 린치라는 분이 세계의 주식 투자의 사부는 피터 린치라는 분이 오레 버핏 같은 분의 사부님들이죠.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나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손실나는 원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실나는 원인들은 첫 번째, 매수 종목 선정이 문제다. 두 번째, 매수 자리 문제다. 종목이 약간 잘못돼도 매수
자리만 좋으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면, 그쵸? 그냥 내려오고 있는데 사면 안 되고, 여기서 샀을 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갈지,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매수 자리의 문제. 그 다음에 매도 시간 문제입니다. 매도를, 자, 이렇게 할 때, 내가 여기서 잘 샀는데, 공부해서 여기서 잘 샀어요. 올라가는 초입부 같아.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상승했을 때 팔지 않고 하락해서 손절하면 손실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이걸 뚫어내버립니다. 뚫어내서 크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0% 매도해버렸는데 이게 150%까지 올라갔다. 이 의미예요. 매도 시간의 문제예요. 여기서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손도 안 대고 수익이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계획과 다르게 됐잖아요. 그럼 내 계획과 다른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계획 액션 플랜 A, B, C, D라는 유형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내려갈 경우도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된 경우의 행동을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 잘못되는 거는 이렇게 예상하고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생각과 다르게 이 D 유형, 아찔한 유형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손실이 좀 커도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는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매수 방법과 매도 방법의 문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플랜이 없는 분들은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주가가 흔들다가 올라가는데도 그냥 초입부에서 팔아버리는 경우. 제가 제일 좀 이때까지 주식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주가가 처음에 좀 올랐어요. 이게 한참 흔들 때 박스권에 샀는데 탁 올라가니까 지겹다고 여기서 딱 팔아버렸어요. 지겹다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다 여기서 내려갔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여기 가서 딱 샀어요. 이 주가가 그때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서 매도 하라고 해도 처음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매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악재가 생겼는데 계속 내려가서 결국에는 옆으로 계속 가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매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서 한번 올라왔는데도 또 매도를 안 하더니 오늘이라도 매도 걸어놓고 대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막판일 수 있다. 정말 하한가를 이렇게 3번 가버립니다. 저한테 뭐 따질 건 못 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분 정말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괜히 이게 인지력의 문제예요. 인지력, 이해력과 인지력을 높이려고 하면 차트들도 많이 보고 이 주가가 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인지력이죠. 그 인지력을 꼭 갖춰야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 일주일에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 하루 잡고 2시간 정도는 주식에 미쳐야 돼요. 최소 2시간은 미쳐야 됩니다. 매일 진짜 1억을 벌고 싶으면 매일 2시간씩 3년 정도 하시면 1억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2시간도 안 하고 뭐 5천만 원을 벌겠다, 1년에 3천만 원 벌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운 좋아서 3천만 원 벌 수는 있죠. 근데 운 나쁘면 마이너스 3천만 원 되기 때문에 똔똔이다 라는 거. 주식은 운이 좀 상당히 따라주기도 합니다. 따라주긴 한데 가끔씩 한 번만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죠. 주식이라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에서 3번 정도 있는데, 저는 정말 크게 잃은 적이 없어요. 정말 크게 잃어도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한 건, 남이 이게 뭐 벌써 이렇게 하한가 보내는 거를 저한테 좀 어떻게 좀 해석해 봐 달라. 이거 벌써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건 이런 거 갖고, 근데 이걸 또 갖고 완전히 털어내고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털어내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올라가도 내 본전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나는 10년 동안 놔둘래요 이러는데, 상장 폐지 당하면 어떡하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훑어볼게요. 이슈가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만든다라는 거, 고점으로 갔을 때 하락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점을 갔을 때는 공포감이 굉장히 가중되는 시점인데 개미들은 다 던지고 외국인과 기관은 막 사모은다는 거,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투자 관점을 미리 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초장기로 할 종목들은 산업 사이클 종목들 기준으로만 하시고, 산업 사이클 종목을 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단타로 이게 대응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작을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차트 보지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자 이렇습니다. 7년 뒤에 팔 건데, 7년 10년 뒤에 팔 건데 지금 당장에 마이너스 10%가 중요합니까? 마이너스 20%가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자 7년 10년 뒤에 살 거를 마이너스 10% 20%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적립식으로 매달이나 몇 주마다 한 번씩 계속 사야 되잖아요. 7년 10년 동안 갖고 있을 거를 한 번에 올인을 한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초장기 플랜은 매수도 적립식으로 천천히 하고, 많이 폭락하는 장에서는 조금씩 기다렸다가 한참 있다가 밑에서 한 번씩 크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안 샀던 거를, 매수 중단했던 거를 여기 가서 이 중단한 만큼 푹 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초장기 플랜. 중단기, 중장기 플랜은 주봉, 월봉 차트를 기준해서, 뭐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죠? 박스권이 있고, 여기도 박스권이고,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거 오늘 7% 올랐네. 자, 특징이 있으면 제가 매수하는 구간을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살 수도 있어요. 여기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살 수 있고, 여기도 살 수 있고, 여기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그라미 침지점 외에는 사기가 좀 힘든데, 뭐 상따기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설 거면 여기 구간들. 근데 여기 구간을 제가 동그라미 쳤죠. 그쵸? 동그라미 쳤습니다.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들도 보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짧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런 자리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도 그런 자리고. 근데 샀는데 실패하면 내려가.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분을. 근데 여기서는 샀는데 두 번째 시도했는데 계속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무너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매도 포지션이 누가 매도 포지션하고 매수 포지션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면 요렇게 수익을 요렇게 내고, 여기 짧은 수익 내고, 짧은 수익 내고, 여기도 어느 정도 수익 내고, 어느 정도 수익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그 다음 주봉을 보면, 주봉도 앞부분 기준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꼬리들 보이죠? 밑에 잡힌 꼬리들, 이렇게 꼬리들이 있을 겁니다. 꼬리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저점 구간이 한두 번씩은 계속 연결돼요. 꼬리가 잡히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 첫 번째는 못 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왜? 이 하단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놈하고 제일 선을 꺼보면, 자, 여기는 못 사죠. 두 번째 닿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는 살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을 잡고 살 거면 여기서 사든가, 놓쳤으면 또 하나가 있죠. 이건 뭐 상따기라고 하는데, 전 상따기 좀 싫어하는데, 상따기 할 때는 주봉도 보고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월봉을 보고, 이거 에너지가, 얘 지금 보면 에너지가 박스권이, 이 종목 사라는 게 아닙니다.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야, 이번에 실적을 확인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실적을 확인해서 올라가면 이거 여기 곱하기 2배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사였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이 종목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아보면 원래 밑에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흔들림이 아주 심하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뭐 대형주들 한번 볼까요? 대형주들 보면 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차트가 성질을 말합니다. 성질. 앞부분에 보면 연속 원봉들이, 보통 이런 차트가 잘 없죠. 연속 원봉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속 원봉이 엄청 많은 것들은 계속 이상하게 연속 원봉이 많아요. 올라갈 때 보면 또 장대봉을 펑펑펑펑펑 뿌리면서 올라가는데, 앞부분에도 항상 그랬네. 그쵸? 항상 이게 사막 콘덴스를 보면, 제가 사막 콘덴스를 샀다가 팔아버려 가지고 굉장히 후회한 종목인데, 사막 콘덴스 앞부분에 가보면 이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연속 원봉들이, 이게 10,000원대에서 제가 이게 흔들려 가지고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냥 계속 연속 원봉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종목 분석을 좀 하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올리면서 흔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지들은 사면서도 팔고, 사면서도 팔고, 이 다음에 5,000원대에서 또 밑으로 까버리잖아, 이게. 이걸 못 견뎌가지고 제가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니까, 자, 월봉 보면, 거기, 이런 자리에서 사놓고, 잘 사놓고, 여기 가서, 여기 흔들려가지고 제가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가서는 여기서 다시 사서 좀 수익을 냈는데, 그게 이 밑에서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수익이 났겠냐. 맞죠? 1000%가 넘잖아. 맞죠? 1000%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겨우 몇 프로밖에 못 냈다. 이거입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트의 흔들림이,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차트의 흔들림이 필요 없이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 차트를 보면 안 된다는 거. 차트를 보면 안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구간에서 손실이 10%도 가고, 그렇죠? 많습니다. 이게 손실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손실이 이렇게도 납니다. 30%씩도 나요. 이거 봐야 되냐?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목의 산업 사이클을 읽을 줄 알면 결국에는 이 바닥 지점에서 좀 전에 보면 동아테크 그 종목도 보면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겨우 요거 돌파시키는 자리에 있어요. 저 종목이. 아니면 여기 있죠. 여기 있거나.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아테크라는 종목 사라고 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에너지가 보인다라는 거지. 자, 산업 사이클을 종목들은 꼭 차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차트를 기준으로 하실 때는 이 박스, 이 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저봉도 보고, 지금, 자, 이런 종목들은 이게 있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 닿는 구간이거나, 차라리 여기 지금 올라가는 지점이고, 여기 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 닿는 지점이고, 이런 관점이 있죠. 그러면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이런 데서 사는 구간이 몇 개 나왔죠. 그러면 뭐 그런 구간에 찾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려온 구간에서는 사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계속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거 진짜 속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한번 받쳐졌다가 내려온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올라갔다가 받치는 자리. 이게 그 다음에 뭐 차트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다 연결해 보면 이게 다 만나는 자리에서 올라오는 요점 내에서는 이게 여기 꼭 이 바닥권에서 안 사도 된다. 여기서는 분할 매수를 하든가 올인을 하든가 하셔도 되는데, 올인하실 때는 꼭 산업 사이클을 보고 차트를 안 보고 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추가 매수할 돈도 있어야 되고, 실적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그렇죠? 캠시스 같은 것도 제가 좀 전에 동그라미 해놨어. 동그라미들이 이거 굉장히 성질이 더러운 거, 그렇죠? 차트가 지저분하죠. 정말 지저분한데 이런 데 흔들리면 이 실적 지표 같은 거 읽고 들어가면은 괜찮은 종목들 많아요. 차트는 너무 더럽더라도. 차트가 더럽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게 밑으로 마이너스로 계속 끌고 내려간다는 거. 자, 차트도 공부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수고하셨습니다.